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강의는 국민의힘의 5선 국회의원을 하신 정명국 의원을 모셨습니다. 정명국 의원은 경기도 여주 양평시고요. 19대부터 20대까지 내리 5선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시절 사무총장도 하셨고 또 국회 문방위원회 위원장님을 지내셨고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정명국 의원님 영광을 박수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재미없으시면 가셔도 괜찮은데 제 강의보다는 뒷강의가 더 재밌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참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병국 위원님 대단하시고 위원장님 또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한국에 모이셔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권을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힘이 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의지라고 하면 저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도 저희들이 물리치고 우리가 정권 창출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병국이에요. 같은 병국이기 때문에 같은 병국이가 부탁을 하는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조병국, 정병국.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러지 않아도 와야 되겠지만은 당연히 병국이가 병국이를 부르는데 안 올 수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상시 보면 우리 조병국 위원장님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인재가 참으로 빛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대화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게끔 만들었는가,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 모든 선거란 선거마다 연패를 하다가 작년이 아니라 지난 4월 달에 겨우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회복에 가능할 수 있게끔 했던 게 무엇이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을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 비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늘 하프였었어요. 더블로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때는 더블로 이길 때도 있고 늘 이기고 있습니다. 이 요인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당이 우리 국민의 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울 수가 없었고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었던 그러한 정당 구조,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됐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탄핵 당할 만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여 있으실 수가 있고, 그 탄핵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탄핵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물어보면 그 답하시는 분들 없어요. 왜 잘못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지 않고 가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독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대당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러한 잣대를 갖고 가면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제 3월 9일 날 여러분들이 또 다음 대통령을 여러분들 손으로 뽑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대통령이 서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안 되면 그 대통령이 대통령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찍지 않았으니까 저건 대통령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투표를 통해서 찍었어요. 내가 찍던 안 찍던 다수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수의 국민들이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찍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놨으면 우리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대통령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랑 찍고 박근혜 대통령을 안 찍었던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이게 문제였어요. 87년도에 87년 개헌 투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87 체제 속에서 헌법 체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6공화국이라고 하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87년 그렇게 피 터지게 체류탄 맞아가면서 끌려가고 감옥 가고 저도 감옥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투쟁하고 만들어낸 이 헌법을 통해서 탄생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7분이에요. 그런데 7분 어느 한 분이라도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을 보셨나요? 한 번도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 깜빡하거나 난도질 당하거나 죽거나 이런 식으로 됐어요. 유일하게 이 과정에서 흔지 안 난 대통령이 한 분도 없어요. 본인이 안 가면 가족이 가거나 자녀들이 가거나 깜빵을 다 갔던. 왜 이렇게 됐을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왜? 정말 그 대통령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잘못해서 그럴까? 저는 잘못한 점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는 우리가 0.01%만 이겨도 우리가 모든 권력을 다 이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선거에 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파가 민주당 파가 다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죽으나 사나 문재인 대통령 잘못되게끔 하고 발목 잡고 반대로 하면 반대를 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서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반대쪽에 있는 민주당이 우리한테 그랬고 걔네들이 잡았을 때는 또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이게 대통령제의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뽑은 우리 대통령을 탄핵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게 이게 바로 우리 대통령을 뽑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 새누리당 대통령이 됐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친박 대통령이 돼요.
그것도 나중에 부족해가지고 진박 대통령 논란이 벌어져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고 문고리 3인방의 대통령이 되고 나중에는 최순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 그게 빌미를 줘가지고 탄핵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패거리 정치의 패단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국으로 탄생한 이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더해? 아주 용의주도하게 패거리 정치를 하는데 그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내 편 갈라치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중에는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국민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끼리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패거리 정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저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불신받고 있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누구예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이 정말 가장 여론조사를 하면 핫발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다 내놓고 제가 20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반은 문화체육 관광 방송 쪽을 했고 반은 외교통일 쪽으로 해갖고 해외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특히 저는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전 세계를 3바퀴를 돌았는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제가 세계를 돌아다닐 때하고 그 이후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가지고 외통위 위원으로서 세계를 돌아갈 때하고 천양지 차이가. 저희를 바라보는 벽이. 옛날에는 제가 초선 대선 때만 하더라도 미국 가면 미국 대통령 가서 만나는 거는 언감생심. 어떻게 하고 정상적으로 외교부 대사관을 통해 갖고 접촉을 해가지고는 미국 국회의원을 못 만나요. 그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연관이 있는 재미교포들을 찾아가 영향력 있는 재미교포 찾아서 그 사람한테 줄 대가지고 해야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일반 국회의원들이 갔을 때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서로 좀 볼 수 없느냐, 만날 수 없느냐. 몇 단계죠? 이게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국회의원들이 잘해서 이럽니까?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국민들이. 정치는 개판이지만 그 개판의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은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 잘하시는 국민들이 왜 정치 하나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패를 또 갈라요. 패거리요. 여러분들 요즘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후보 만들어가고 의사소통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듣기를 신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후보를 뽑을 때 합리적이고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를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 편을 갈라놓고 우리가 저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다 보니까 서로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봐도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되겠다라고 그를 후보로 옹립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근데
딴 사람이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런 정가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부정과 여러 가지 불공정과 이런 행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시장이 아니라 시연도 할 수 없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랑 비교를 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지. 민주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선 과정 속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보려고 애들을 썼어요. 결국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이런 흠집이 있다 하더라도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해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많아요. 제가 29살 때부터 정치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34살 때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42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20년을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정치 개혁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거제도, 오늘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저 골간을 안을 만든 사람이 제가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선거 공룡제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오세훈 입법입니다. 과거에 제가 16대 때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에 저는 한 3억만 있으면 선거 치르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3억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한 달 만에 3억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왔더니 집사람이 왜 그러냐고,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근데 어차피 3억 쓰고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회계는 자기가 담당할 테니까 나보고 가서 뛰어라 이거예요. 나와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10억대가 넘는 빚을 졌다. 그걸 저희 집사람이 10년을 갚은 거예요. 10년을. 그러면서 제가 그 빚을 딱 선거 끝나고 당선은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제가 4년 동안 세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도 4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만약에 이 선거법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포기하고 정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올인을 하게 된 게 제가 정치개혁에 앞장을 서게 됐던 거고, 그게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파, 소장파, 남원정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결과 어쨌든 이런 법을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이 근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지금 이 시스템을 못 바꾸다 보니까 이 패거리 정치는 가면 갈수록 심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패거리 정치가 계속되는 한 정치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패거리 정치를 바꾸자. 계속 이제 많은 사람 토론도 해봤고 세미나도 해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해보고, 근데 개헌하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대통령제 하지 말고 내각제 하자. 그럼 찬성하실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놈들한테 어떻게 해? 저 국회의원들 저놈들한테 어떻게 이게 내가 저 정부를 맡겨?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불신받고 있는 집단인 국회의원들에게 정부까지 맡긴다 하는 내각제를 하자고 그러면은 찬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바꾸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 수가 한 250개 됩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87개국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합중국이에요. 연방제를 하기 때문에 50개의 나라를 합쳐놓은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대통령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위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불합화해 있는 나라들 다 의원돼요. 왜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현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보의 양이에요. 정보의 양. 여러분들이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선생이나 선각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 집회를 한다거나 뭐 누가 연사가 나와서 연설한다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김영삼 대통령 선거할 때에 노태우 대통령 선거할 때 100만 명씩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뭐 듣지 못하던 이런 얘기들을 거기 가면 듣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들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치 집회 이런 모임에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듣지 못하는 새로운 걸 듣는다라고 해야 와볼 가치가 있는 거지. 맨날 이미 우리보다 근데 이런 데 와서 요즘 와서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더 정보가 없어 정치인들이. 그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누구보다 검색을 더 잘해. 늘상 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은 보통 저부터도 그러겠지만은 보좌관들이 써주는 거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정보량이 떨어져. 정보량도 떨어지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특권은 다 누려.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 인정하겠어요? 그 정치인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이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이 국가를 혼자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대통령한테 모든 게 다 걸려있으면 대통령 말 한마디 있으면 그럼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라가 휘청휘청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로 계속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정보가 통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정치인들보다 아는 게 없을 때, 정보량이 없을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그 사람이 판단하고 해서 판단만 잘하고 가면은 일사불란하게 정책도 집행이 될 수가 있고 발전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 거예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시대에 와서 5년 단임 대통령을 했다라고 하면 뭘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국회도 해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 그것도 장기 집권을 18년 동안을 해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내각제에서 가능하다니까요. 독일의 메르켈 대통령이 여자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18년 동안을 집권을 하다가 이번에 자기 스스로 물러나요. 그러니까 독일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탄탄하게 흔들림 없이 국제금융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럽의 중심축이 되고 영국을 밀어내고 이러면서 커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위반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녹색 성장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같은 당에서 정권 재창출이 됐어요. 정권 재창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되니까 녹색 성장에서 뭘로 바뀌어요? 창조경제로 바뀝니다. 공무원들 보고 국회에 어떤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면은
내용은 똑같은데 녹색 성장이 창조 경제 이것만 바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지속 가능한 경우 그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걸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시작하려면 2년이거든요. 시작하려면. 그럼 이거 결정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땡 임기가 끝나요. 그럼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지금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전 세계 인류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녹색 기후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반환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성장과는 같이 병립해서 갈 수 없다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해요. 대립관계에서.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성장과 환경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전 세계가 환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의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로 했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는 거를 유엔 산하 기구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송도로 유일하게 유엔 기구 중에 우리나라 유치한 게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운용하는 돈이 무려 200조예요. 200조. 선진국으로부터 성장하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나라로부터 그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녹색 기후 기금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후진국들한테 그걸 이제 나눠줘서 그 저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고 거기에 나무들이 많고 그러니까 산소 배출량이 많아지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게 그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그런 정책조차도 대통령 바뀌면 그것도 같은 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했는데도 바꾸는 상황이라고 하니 아예 당이 다른 사람이 바뀌면 그게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다가 또 허물어뜨리고 그러면 그 예산 낭비는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러니 나라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우리 당대에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세대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강냉이죽 먹고 다녔잖아요. 급식으로 원조품 강냉이죽 먹고 다녔어요. 그랬던 우리가 제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원조를 주로 다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희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 나가잖아요. 그런 데는 막 대통령도 만나자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갔는데 장관이 갔는데도 막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제가 케냐를 갔어요. 케냐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요. 제가 특사로 갔어요. 대통령 특사로 갔더니 특사로 가게 되면은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특사들은 다 1대1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만났더니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50년 전에는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잘 살았다. 케냐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간 게 수교 50주년 2년 앞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47년 전에는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았다. 그때 너네 나라하고 우리하고 수교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때 대통령이에요. 그때 케냐 대통령 취임식 하는 사람. 수교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케냐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120 몇 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80 몇 불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런데 케냐는 지금도 한 6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위권대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원조를 갖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저희들이 환영을 받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원조 금방 툭툭툭 던져주고 가는데, 그리고 가서 보면 원조를 진정으로 그 나라를 부흥해가지고 정말 이 기아 빈곤으로 탈출하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없어지면은 탈취를 못하니까 탈취하기 위한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이거 벗어났냐,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원조 때문에 가면은 서로 다 만나자고 할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저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절대 발목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어서 가야 되는 이런 한국인 거예요. 이 화를 날 수 있는 구조, 변화, 혁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조병구 위원장님이 새롭게 위원장이 되어갖고 그것 지금 제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당 변화와 혁신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대가리만 바뀐다고 이준석 당대표 되는 건 혁명이죠.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이준석 당대표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에 출마를 했을 때 세카나 메고 혼자 다녔었죠. 나경원, 주호영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다 위원장들 줄 세우기 급급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벅적벅적 됐어요. 제가 아는 나경원이나 주호영 이 사람들은 사무실을 처음에 얻었어요. 얻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사무실 또 하나 없고 한 층 더 없고 또 한 층 없고 또 한 층, 근데 졌어요. 사무실조차도 없는 이준석 후보한테 진 겁니다. 이거는 저는 너무 놀랍고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뭐냐? 누가 했어요? 우리 당연히 여러분이 할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이 줄 세우고 난 여기 가서 줄 서가지고 뭐 하면서 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판단은 우리가 한다. 그냥 바꾸는 겁니까? 탄핵 이후에 우리 보수정당이 20%를 넘어가지고 한 번도 민주당을 여당을 이겨본 적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20%를 넘어 30% 넘어간 적이 있어요? 늘 하프였어요. 따블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지금 따블로 이길 때도 있고 늘 이기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준석 대표 만든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들이 만들므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쟤네들이 바뀌려고 그래? 변화하네. 놀라운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정당사에서 40대 기술을 내놨던 YS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그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 당시에 40대 기술을 했던 YS는 그래도 국회의원이었어요. 현역이었어요. 그런데 영선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라고 전 세계에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정치 뉴스. 이거를 만들어낸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만들어낸 분들이 대통령 선거 하나 이기지 못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은 저는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하고의 싸움. 제가요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우리 당의 체질을 개선하자. 이준석 당대표가 딱 되고 나니까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언제 20대 30대가 보수정당에 기웃거리는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보수정당이고 20대 30대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저희들도 나쁜 거죠. 그 사람들을 제대로 청년으로서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활동할 공간을 못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성정치들 눈치 보기 급급하고 그 사람들의 비 맞추기 급급하고 줄서기 급급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수민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이 먹고 뭐하고 하면은 다시 기성정치인이 더한 기성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세우고 패거리 만들고 하는 데만 능하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에는 힘든 거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갖고 젊은 사람들이 야, 저 당이 좀 뭔가 변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너도나도 막 들어와가지고 20대, 30대가 민주당을 능가를 하면서 지지율을 능가하고 그 사람을 주도를 하게 됐어요. 입당호서도 막 냈어요. 이제 막 물 들어왔으니까 고기들도 들어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들어온 물 들어왔으면 고기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인재영입위원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이름 나고 유명한 한두 사람 불러오면 그 인재, 전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이 정치판에서. 왜?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인재라고 영입한 사람들이 영입을 해놨는데 입당해서 한 장도 못 받아오더라고. 그게 무슨 인재입니까?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이미지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지업을 끝까지 유지시켜준 사람은 거의 못 봤어. 들어와가지고 뭐 했는데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 자기 대우 안 해준다고 공천 안 준다고 거기에서 탈당계 쓰고 막 강력하고 나 많이 봤잖아. 그게 인재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재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정강정책, 가치, 철학 이거를 동조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가 실현하겠다라고 뛰는 사람이 인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문호를 열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시민단체 중에서 청년들끼리 하는 정치인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젊은 정치인을 많이 등원시켜서 정치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거는 어떤 정파를 떠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같이 여기 나보고 동조할 의향이 있네요. 있다. 정말이냐고. 정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어서 당 대표하고 가서 MOU까지 체결을 하고 우리 같이 협조하겠다라고 딱 했어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서포트당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그 교육시켜주겠다고 했더니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겠다는 30대, 20대들이 구름같이 불러들어요. 걔네들이 공천권도 없는데 민주당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우리 국민의힘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정의당에 출마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공천권도 없는데 왜 글로 몰려들겠어요? 그 이유는 이 젊은 사람들이 기존 정당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없는 문이 없는 거예요. 꽉꽉 꼬르다 가면 이용만 당하더라. 이 사람들 하는 얘기 하나같이. 그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주자.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젊기 때문에 공천을 주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에게 공천권을 받을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그걸 시도별로 해갖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뽑아보자. 이게 최소한 한 지구당에 한 사람 정도씩은 최소한 한번 우리 내보내주는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보자. 다 반대. 최고위원들도 반대. 대표만 찬성을 하고 다 반대. 조직적으로 방해를. 그게 결국 못했어요. 왜 방해해야 할까요? 왜? 전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이거는 내가 행사다 이거야. 행사라고. 그 사람들 제가 그걸 9월 달에 제안을 했는데 9월 달에 해가지고 지구당별로 참다 그런 현수막 붙여가지고 젊은 지도자를 우리가 모시겠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거기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갖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중앙당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지방선거든 무슨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자격 제도를 만들고 자격제도 만들었잖아요. 당원당규상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 주라는 교육 자격을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공천 준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통령 선거 열심히 할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겠어요? 젊은 사람 잘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몰고 다니면서 젊은 사람 몰고 오면은 대통령 선거 이기는 거죠. 그래 거기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아 그 사람 괜찮다고 한 사람 주자. 그럼 동의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반대로 하면 좀 이게 아직도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이 지금도 젊은 정치인들 아니 젊은 사람들 표를 연연하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쇼도 하고 못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100번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혁신적이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야 될 까닭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혀 그 사람이 당대표 되려고 상상도 못했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니까 저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 대화를 하는 편이니까 이준석 대표 되기 전에도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좀 나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세요? 아, 이거 저기야. 그거 이준석 그거 괜찮은데 아니 조금 좀 시험 방지게 하지 말라고 그래. 너무 건방져. 버릇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전화가 쑥하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이준석 후보에게 그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건방져 보이고 버릇 없어 보이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게 버릇 없는 거고 어떤 게 시건방져 보이는 거냐? 나 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꼰대요.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은 저도 못마땅해요. 저도 이해 못하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MZ세대는 이준석에게 열광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기존에 지금까지는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저 만나더라도 제가 청년정치학교 교장을 하고 그 대화를 늘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만 와서 꼰대요. 대화가 안 돼요. 늘 대화를 하는 사람 패러다임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문법이 달라요. 말하는 태도도 달라요. 그런 애들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젊은 애들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젊은 애들이 내가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고개 잘려주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언어가 통하고 문법이 통하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요. 열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준석이가 하는 그런 행태가 요즘 MZ세대들의 행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라고 하면 기성정치인이 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준석 효과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전문가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인류학을 하는 이런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당신은 후진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지금 MZ세대는 전부 다 선진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선진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향을 하는 목표하고 후진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가치관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는 식사하셨어요? 굶어 죽을까?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생이었어요. 먹는 게 목표였었어요. 굶지 않는 게. 근데 지금 세대는 굶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굶어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거 왜 굶어 죽어요? 그거는 시스템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지 지금 현재의 시스템상에서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먹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화를 내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급기야는 얼마 전에는 당무 거부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화를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할 때에는 그때부터 벌써 그러려고 하는 거를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당무 거부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패거리 패권 정치에서 우리가 뽑은 우리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까지 갔는데 또 후보를 뽑자마자 또 패거리 패권이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거 이길 수도 없고 이기더라도 또 과거에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불이익을 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저게 감당이 될까? 이래다 이제 파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계산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가슴 졸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왜 저러는가?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러는가? 저한테 숱하게 저거 좀 잡아달라고. 여러분 다 걱정 안 하셨어요? 다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반전이에요, 반전. 그냥 조용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확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그냥 각인을 시켜주잖아요. 순탄하게 가면은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깨질 것 같은데 확 바뀌어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이 젊은 세대들의 이 사고를.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길을 열어줘야죠. 지금 20대, 30대가 우리 전체 인구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5%예요. 35%면은 예를 들어서 한 지구당에 기초의원 최소가 지금 보니까 7명, 광역 2명, 단체장 1명 이렇게 나오면 10명인데 10명 중에서 최소한 3.5명은 MZ세대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MZ세대가 우리한테 표를 주겠어요? 자기들한테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MZ세대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까지 나올 동안 시민 정치 교육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 대학교 같은 급한 사람들이 사회 초년병들이 정치하겠다 정치 나왔는데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고 교육도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공천적으로 내보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30대 중후반이면 37이죠. 근데 그 사람 38인데 그 사람은 10년 전서부터 당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있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선거 때만 되면 젊은 사람은 우리가 영입해옵니다. 선거 끝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 훈련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수상들이라든가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대, 40대가 수두하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심지어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정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이 교육이 상시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 강좌같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 정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청년정치학교를 하는데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와요. 뭐 때문에 왔느냐? 정치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한 개 기수에 50명을 뽑는데 70%는 정치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왜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정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관여를 하려고 해도 관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하나 했더니 청년 정치학교라는 게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상화돼요. 그러니까 일상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정당 보조를 몇백억씩 정부로부터 받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중앙당 사무처에 있는 사람 월급 주고 집세 내고 나머지 돈의 거의 70%는 당대표의 꽃값 밥값이다. 말이 됩니까? 그 돈 누구한테 와야 돼요? 여러분한테 와야죠. 어떻게? 이런 교육 수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저는 이게 정당 개혁이고 이것만이라도 바꾼다고 하면 지금의 근본적인 대통령제 이런 개헌해야 되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다고 패거리 정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 아니 우리 조병국 위원장이 뭐가 부족해갖고 여태까지 뺏지 못하고 시작 못하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대표 바꾸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날라갔다 다시 왔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여러분들이 당의 당론이 결정되는데 한 번이라도 당론이 뭔지 아세요? 여기 의원님들 있잖아요. 시의원님, 도의원님들 아세요? 당대표 아니면 최고위원 될 사람 기껏해야 국회의원 100여 명이 결정을 하는 게 수백만 명이 있는 당원들이 있는 당의 당론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죠. 이거 가능해요.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그 왜? 당원들에게 모든 걸 다 오픈을 하니까 개인정보가 막 새나가고 뭐하고 그걸 갖다 또 나쁜 사람들은 갖다 이용하고 팔아먹고 이래갖고 그걸 열어주질 못해요. 당대표만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다물어서 딱 내잖아요. 그러면은 지구당 위원장이 받아가지고는 복사본 해놓고는 시도당에 갖다 내요. 그럼 시도당이 중앙 서버로 딱 들어가면 누구도 못 열어봐요. 그래서 지구당 위원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지구당 바뀐 사람이 그 사본 안 주면 당원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당원이 누군지 몰라.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기술이 변화되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걸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정당을 블록체인 정당화가 되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당원끼리 다 소통을 해도 이게 새나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 보조금 나와요. 그럼 지구당별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할당을 해준다. 그냥 현금으로 주면은 정치적 법상이 안 돼요. 1,000만 원씩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파주 을지구당에 1,000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토큰으로 줘요. 토큰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추운 날이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육받으러 왔어요. 근데 교육받으러 안 온 사람이랑 온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어? 여러분들 토큰 하나 시키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그럼 이 중에서는 다음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행사한테 열심히 나오고 정책 개발하고 하는데 제안도 하고 시상으로 줘요. 그 토큰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 예를 들어서 많이 받은 사람이 100개 받았어. 100개의 100점의 가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100점만 받는 게 아니라 토큰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은 지구당 위원장한테 줄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큰을 가지고 내가 우리 당내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 다른 지구당 위원장이 내 또 마음에 들어. 그럼 글로 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당 위원장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지구당 위원장은 또 그런 사람들 열심히 하고 그럼 상생이 됩니다. 당이 그러니까 민주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당대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중앙당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블록체인 정당화. 제가 주장하는 게 그렇게 해야 패거리 패권 정치를 없앨 수가 있고 정말 능력 있고 당당한 사람들이 지구당 위원장도 되고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늘상 당이 돌아가는 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만 딱 열으면은 다 돌아갈 수 있고 내가 거기다 의견 개진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개진할 수가 있고 이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 정착교 같은 걸 만들어갖고 새롭게 공부하려고 그 정치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 열심히 시켜가지고 훈련시켜고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그럼 민주정당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태거리 패권 정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은 블록체인 정당화 돼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교육시켜줘야 된다. 그게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유능한 사람을 키워서 우리 조병국 위원장 후임으로 또 만들어서 내보낼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만드는 그러한 의지라고 하면 저는 당장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혼자가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지라고 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일단은 정권 교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